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국제 금값의 급락,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 금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일종의 공포감마저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값 떨어지면 다른 상품값까지 같이 떨어지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시장 전망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유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값이 많이 떨어지네요. 네, 최근 금 가격이 5년 내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네. 현재 가격 기준으로도 온스당 한 1,100달러 수준인데요. 이전에 2011년 9월 1,895달러에서 현재 한 42%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2012년 이후 4년 연속 금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좀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세는 사실 그 고점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계속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재까지 일단은 4년 연속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폭을 좁혀서 보면은 최근에 가파르게 하락한 기간은 얼마나 되죠? 최근 일단 한 1,200달러 선에서 조금 지지됐던 모습이었는데요. 예. 그게 일단 그리스 채무 위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려가 완화되는 부분이 네. 1,200달러 아래로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네. 한 10% 이상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1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스 문제가 봉합이 되면은 어느 정도 금값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돈이 몰린 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전자산을 덜 선호하게 돼서 금값이 내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을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네. 금에 대한 안전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조금 미미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좀 떨어뜨렸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미국의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영향을 미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자를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어떤 금 가격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금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해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됐던 시기가 2013년 봄부터였습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페드,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구 전략 계획에 따라서 금리의 어떤 상승 예상과 미달러 강세 우려로 금 가격이 좀 하락했던 처음 어떤 촉발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수도꼭지를 확 열었다가 조금씩 잠그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돈을. 그리고 이 금값이 움직이거나 유가가 움직이거나 할 때 이게 크게 움직이면은요. 다른 네네. 상품들의 가격도 좀 연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금 가격이 다른 가격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유가 하락이 좀 금 가격을 또 끌어내리는 요인이 좀 되었는데요. 네. 유가 하락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대한 압력을 낮추면서 예. 원래는 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어떤 해칭용으로 투자 수요가 높았는데 네. 아무래도 물가 하락,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물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해치에 대한 투자 수요도 좀 저조했던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금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것도 요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금에 대한 가장 최대 일단 귀금속 수요가 중국 그리고 인도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둔화라고 하는 측면이 좀 귀금속 수요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기도 했고요. 예.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했던 부분이 이제 금에 대한 수입이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 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매긴다거나 그런 수입 억제책을 좀 내놓았던 부분이 일단 인도에 대한 그 금 수요를 조금 제한했던 역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값이 근데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가장 지금 큰 이슈로 남아있는 게 페드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만일 뭐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9월에 어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보면 그 전까지 어떤 투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위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페드 금리 인상과 함께 이제 밑달러화 강세라고 하는 측면도 이제 금 가격에는 하락 압력으로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가 하락이 좀 리스크가 상당히 3분기에는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폭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현재 한 지금 100달러 네. 레벨에서 조금 무너져 있는데 여기서 한 10% 내로 좀 사실 보고는 있고요. 네. 가격이 이미 사실 미국의 어떤 출구 전략에 따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많이 가격에는 좀 선반영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사실 더 추락을 한다라는 개념보다 일부 어떤 좀 추가 가격 하락 이후에 조금 그 낙폭은 10% 내로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조간 보니까요. 네. 이 원자재 시장에서 금을 비롯해서 이 원자재 시장에 투자했던 금액들이 대탈출을 한다, 엑소더스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거는 네네. 시장에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빠져나오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네네. 큰 충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원래 원자재에 대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이슈가 뭐 원래 재작년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현재 뭐 유가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사실 이제 어떤 원유 시장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상당히 크게 지금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뭐 5년에 수년에 지금 최저점 수준에 네,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어떤 지금 뭐 투자 자금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뭐 지금 공포감이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네.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 더 빠져나가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거의 좀 마지막 단계이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또 네. 그런 또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금값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어떤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실물 경제에 주는 어떤 원자재가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좀 클 수는 있긴 한데요. 네. 사실 금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실물에 쓰는 어떤 부분보다 좀 투자 수요 측면에서 사용되는 수요가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합니다. 나머지는 네. 뭐 장신구나 이런 귀금속 수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뭐 제조업이나 이런 실물 경제에 줄 수 있는 타격은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대신 어떤 이제 매크로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 사항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 네, 어떤 그렇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은 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은 달러화도 오르잖아요. 네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당연히 가치가 내려가게 네, 되잖아요. 하락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출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그게 우리에게 좀 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 가격으로 인한 어떤 밑달러 강세에 주는 어떤 요인보다는 사실 이제 밑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금 네.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고 뭐 예. 원화 같은 경우도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인 거고요. 원화의 평가 절하는 어떤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올라가니까 수출 기업들에게는 조금 유리하더라도 사실 내수 수입을 또 의존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네. 또 소비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미달러 강세가 사실 이제 페드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 시기 전반으로는 사실 이제 강세 가능성 때문에 일단 네. 금 가격에는 조금 마이너스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게 네. 금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네,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일반인으로서요. 네네. 그냥 좀 금을 사뒀다가 비쌀 때 팔고 이런 거 가끔씩 해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금테크를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3분기는 일단 금 가격 하락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큰 부분이 위험 요소가 되기는 하는데요. 네. 오히려 사실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가격이 이제 이렇게 하락한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 네. 조금 가격 하락 시기에 좀 불안은 하지만 오히려 사도가.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의 어떤 전략을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또 주기가 있어가지고 금값이 오르고 뭐 그런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네. 금은 일단은 좀 역사적으로 좀 긴 네. 보면은 또 안전 자산으로서 어떤 예.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또 금에 대한 역할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유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언니 나 의뢰 개공업 국주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언니 2588 단골인가? 노래도 잘하네. 그렇다면 국주도 좌우로 정렬 2588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가 이어집니다. 오늘 경제주치의 시간인데 세무상담 있고요. 사업이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인터뷰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내용과 효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미래에는 방구로 가는 자동차를 탈래요. 미래에는 시간을 올리는 냉장고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무서운 세금 이야기를 부드럽게 해주시죠. 예, 따뜻한 세금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네. 상담 바로 들어갈게요. 네. 6345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난해 3월에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 5억 원을 증여를 받으셨대요.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서 납부한 세액 없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작년 9월에 개인 사업자로 음식점을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이 되는 올 9월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장을 폐업하고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말이 너무 어렵네요. 네. 일단 부친한테 사업자금 5천 원을 무상으로 받으셨어요. 5억 원. 부럽죠? 네. 굉장히 부러우시죠? 네. 자, 일단은 부모님에게 돈을 5억 원을 받으면 증여 아닙니까? 그죠? 네. 현행 세율로 5억 원은 그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 네. 세금 물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거는 30억을 한도로 해서 네. 총 증여받은 금액에서 5억 원은 세금 없이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0%만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네. 굉장히 이 특례. 그렇네요. 예. 근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네. 받는 받는 사람 수증자가 18살 이상이어야 되고 예. 주는 분이 6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나이 제한이 있군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 증여 시점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는 경우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예. 이제 창업에 써야 됩니다. 네.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또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뭐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경우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혹은 뭐 창업하고 5억 원을 받았는데 3억 원만 썼다. 네. 뭐 창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용이라든지 또 하다가 10년 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예. 증여세 깎아졌던 부분에 이자까지 붙여서 추징을 합니다. 진짜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에 네. 제대로 창업을 해서 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5억 원을 증여받아서 식당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네. 사업이 잘 되셨나 봐요. 그렇죠. 1년 만에 법인으로 네. 바꾸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개인 사업장을 폐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0년 내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냐. 네. 그러면 내가 감면받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물어오신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10년 내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까지 가산해서 세금을 물게 되는데 네. 여기에 그 폐지하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10년 이내에 사업 양수도 방법. 을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 사업 양수도라는 건 개인 사업을 그대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본질이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영업상의 필요 혹은 사업 전환을 위해서 폐업하는 경우다. 네. 이런 영업상 필요나 사업 전환을 위해서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딱 이 경우네요. 네. 그래서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네. 취업 안 되는 자녀 저 어떻게 뭐 좀 가게라도 하나 차려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럴 경우 근데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를 해주면 증여세를 또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예.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창업해서 10년 동안 잘 되고 이러면 좋은데요. 예. 폐업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걸 이자까지 계산해서 물어야 그렇죠. 된다면 뭐 특정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폐지하더라도 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런 과세 특례가 또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업 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2640님인데요. 지난달에 어머니로부터 농사 짓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화성에 있는 농지로 부모님이 함께 30년간 농사를 지으시다가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셨는데 농사일이 힘들어지니까 제게로 넘기셨습니다. 저 역시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지하수를 파주는 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어서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농사 짓던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더 이상 농사 짓기가 힘든 경우가 네. 생기면 주변에 농사 짓는 자녀가 있으면 그 영농자녀라고 네. 합니다. 뭐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영농자녀에게 양도를 하면, 증여를 하면 우리가 이 마찬가지도 증여세 부담해야 되는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동안 합쳐서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격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도 기본적으로 그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전업 농민 자격 농민이 그 아이들 18세 이상의 영농자녀, 영농자녀라는 건 영농 후계자 혹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여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을 해주는데 그 한도액이 5년간 1억 원입니다. 5년간 이렇게 1억 원까지는 감면을 해주는데 이것 역시도 그 증여를 받은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뭐 팔아버린다든지 혹은 뭐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땅을 방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역시 이자까지 붙여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요건들이 까다로우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농사를 짓고 있고 어머님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는 될 텐데 문제는 주는 분도 3년 이상 농사 짓던 땅을 줘야만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을 들으면 농사는 부모님이 같이 오랫동안 지으셨지만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건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기간이 3년이 채 안 되신 거죠. 그래서 농사는 오래 지으셨어도 본인이 소유한 기간이 2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본인 보유기간 요건을 못 채우셔서 영농 자녀에 대한 감면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보통 증여세를 내야지 되는 그러시죠. 경우네요. 이게 1년만 더 기다리셨다가 3년 있다가 하셨더라면 이게 감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유감스럽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소득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전업농 아니고 우리가 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기구상을 한다든지 부업으로 이분도 뭐 우물 파는 일을 한다 그러든지 이럴 경우에 영농 감면이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농사 지었는데 자격 농지에 대해서 8년 동안 농사 지으면 농지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양도소득세. 항상 이게 가장 이의 신청이 많은 부분인데 올해 2월 3일부터 이게 명백하게 법 규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합계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이면은 농민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격농민, 영농자녀 증여가면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2월 3일부터 바뀐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뭐 건물이 하나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소득이 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업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이런 경우에는 3,700만 원 이상의 과세 기간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2천만 원 벌었고 내년에 3,700만 원 벌었다면 그 과세 기간 동안은 소득이 그 이상 금액이 되면 그 기간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농지와 관련한 감면할 때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만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는 1,1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대책,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내놨지만은 글쎄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의문인데요. 정부가 좀 더 획기적인 그리고 더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중앙대 경영학부의 박찬균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보셨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던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정책이 눈여겨볼 만한 정책인데요. 먼저 이제 그 가계부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것들을 이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이야기되던 게 이제 그 사람이 도대체 벌어서 갚을 수 있는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치에만 바탕을 두는 그런 이제 심사 관행을 이제 없애고 이제 그야말로 소득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느냐는 걸 이제 금융기관이 판단해서 대출을 하도록 하는 그런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또 기존의 대책들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을 이제 그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2금융권으로 그 대출 수요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2금융권에는 은행보다는 위험 부담 체제 같은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실 대출이 과도하거나 어떤 부실 대출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원리금을 다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경우에는 지난번 대책도 나왔던 얘기 같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이제 그 분할 상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분할 상환 비중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금융회사의 여러 가지 그 부담도 지우고 또 인센티브도 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책들 나온 것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칙과 방향성은 바르게 설정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그야말로 실현이 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화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대책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현되느냐, 준수되느냐 를 묻는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항상 담보가 있어야지 대출을 잘 해주는 아까 말씀하신 담보만 보던 관행. 근데 이제 상환 능력을 더 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환 능력을 평가하려면은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짜져야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보도 많아져야 되고요.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나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사 관행을 이제는 담보 가치만 보던 거를 소득도 열심히 살펴보고 그거와 관련되는 뭐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해라라는 수준인 것 같은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그걸 정교하게 분석해서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뭐 1, 2년 내에 이게 금방 효과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나온 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결국은 이제 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라든지 또는 가계부채 전체 부담 수준이라든지 또는 특히 가계부채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든지 이런 위험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그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는 판단을 정책 당국이 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대출을 많이 늘게 한 것이 또 정부의 다른 정책이기도 했던 게요. LTV나 DTI 같은 경우에 많이 완화를 해줬고 또 기준금리도 계속 낮췄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출을 늘리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그러니까 물론 기준금리는 통화당국에서 하는 거지만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질 않았네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 이때까지의 경험을 보면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다든지 구조 개선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DTI 규제가 그 효과성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도 크고요. 또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의 장기 침체에 대한 압력 또 그로 인한 실물 경기의 침체 이런 부분들에 이제 밀려서 금융 감독 정책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는 영원한 숙제인데요. 그럼 과연 그 DTI 규제나 LTV 규제 같은 것들을 완전히 금융 정책의 수단만으로 갖고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당위론에서는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너무나 그렇지 않은 측면이 네,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거를 금융감독 당국에 꼿꼿이 지키라고 부탁하기에는 저도 참 무리가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도. 아, 예, 말씀 충분히. 사실 원칙은 예. 이것은 금융규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그런 뭐 주택 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간다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네. 자신 있게 답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책적인 조화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나온 대책들을 보면은 기존의 대출들을 원금 상환까지 하는 것으로 많이 바꿔놓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 대출이 일어나는 것들을 원리금 상환 쪽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기존 잘 갖고 계신 분들한테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의 대출들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제 보통은 차환을 하기 위해서 만기를 연장하게 되죠. 네. 그럴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소득 증빙이라든지 또는 제출할 서류들이 좀 많아지고 네. 그리고 심사가 엄격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받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원금 상환의 부담이 적게 지워지더라도 일부 상환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문제는 안 될까요?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원금 상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애초에 대출이 나가면 안 되는 분들이죠. 그럴 수도 상환 있죠. 능력이 부족한 예. 분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금을 어렵지만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은 어떻게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담보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든지 갑자기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 원금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자만 계속 갚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부실화되어 있는 분들을 자꾸 연기시켜주는 거죠. 부실이 현실화되는 거를. 네. 본인들을 위해서나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나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기존의 대출이 나가지 말았어야지 될 부분이라고 하신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주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의 생계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활 안전망 문제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서민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복지 정책으로 커버돼야 될 부분들이 금융 쪽으로 많이 증가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이 낮으면은 원금 일부 상환하라. 그러면은 당장 급하면 또 제2금융권이나 또 3금융권 대부업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더 부실화되는 거 아닌가요? 더 어렵게 되죠. 그분들은. 예, 그걸로 만약에 돌려막기를 한다면요. 안 하시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시면 안 된다고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고 금융권에서도 계도를 하고 또 뭐 저희 같은 학교에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수밖에 본인들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지 이거를 대책으로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아마 어떤 척도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최근에 그 가계 부실 위험 지수라는 걸 내놨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일단 그 국내 한 112만 가구 정도가 이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액 자산가나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가 저는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지금 대출 부실화가 가져올 문제 그리고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위험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당장 1, 2년 내에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무슨 부실화가 진행이 이미 돼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개방 경제죠. 외국하고 끊임없는 금융은 물론이고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최근에 유로 정세가 많이 힘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견딜 수 있을 거냐.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시스템이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은 건 사실인 거죠. 그런 중요한 건 그런 외부 충격 요인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혹시 그 교수님께서 정책 입안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개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더 어떤 것들을 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그 무리수가 조금 힘들고 무리가 따르겠지만 저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해서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하는 그런 관행을 금융회사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이제 DTI 규제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직은 여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 경영학부의 박찬균 교수였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캐논 변주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디오스 김치 톡톡.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92 사모님 외 2분이고요.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